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랜만에 가족 친지 모여서 무슨 얘기 나누셨습니까? 정치 얘기 안 하는 게 좋다고 하면서도 꼭 얘기하다 보면 정치 얘기 나오게 되지요. 우리나라처럼 국민들이 정치 많이 알고 정치 관심 높은 나라도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우리 정치가 그런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를 못 따라간다는 데 있지요. 오늘은 설 특집으로 올해 한국 정치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운기의 시사 1번지 출발합니다. 네 분 패널 함께합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윤경호 MBN 논설위원, 정기남 조선대 개건교수, 정군기 동국대 개건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한복들 입고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입니다. 한 10시간 출연하면 한복 입고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자, 설 명절 특집으로 올해 새해 정치 또 올해 정치인들 전망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신년 운세를 좀 본다고 그럴까요? 혹시 네 분 가운데 올해 자기 운세 막 이렇게 뭐 보고 그러신 분 계세요? 박원석 의원 그런 거 안 봅니까? 예, 봐야 되나요 한번? 아니요, 뭐 저는 뭐 원래 안 봅니다만 또 그런 것들 보는 분이 있잖아요. 예. 하다못해서 신문에 나오는 오늘의 운세 이런 것 꼭 챙겨보는 분도 있어요. 정의남 교수 정치권에 있을 때 네. 선거 때면은 엄청나게 막 그런 것들 보고 그러잖아요. 주로 그 정치인들, 기업인들 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제 그 내일 모레 상황이 이게 불안하니까 예. 많이 의존을 하죠. 그 특히 또 정치인 중에서도 저는 방송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그 의존도가 높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제가 실명을 거론하긴 그렇습니다만 누군지는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하다고 오빠 또 옆에 사람한테 의원들한테 알려주기도 하고 예. 꼭 가서 한번 보라고 얘기하고. 근데 저는 뭐 아직까지 저는 그런 경험은 없고요. 근데 이제 그 오히려 저는 근데 좀 뭐랄까 젊은 정치인들 상대적으로 덜한데 중진 정치인들이라든지 꿈이 있는 정치인들이 아무래도 그런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뭐 점이라 그럴까 운세 예. 여기에 좀 많이 그 젊은 따라가는 것 정치인들은 타로점을 봅니다. 타로전을 보니까 요즘 트렌드가 달라져가지고. 확실히 세대가 다르군요. 예. 아니 그리고 또 막 손꼽는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네. 막 그 줄 서서 볼 정도로 인기 좋은 사람도 있고 또 심지어 아예 국회에 와가지고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는 그런 역술인도 있어요. 저 옛날에 현장 취재할 때 보면 그 누구라고 얘기는 않겠는데 이제 왔는데 막 그 자기가 쫓아다니면서 정치인도 이렇게 뭐 봐주고 또 기자들한테 와서도 하고 그러는데 한 번은 저한테 와가지고 탁 이렇게 보더니 당신은 5년 안에 장관이 될 것 같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리가 있겠냐 그랬는데 자기가 기도하고 왔는데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 우리가 산수를 해봐도 알 수 있잖아요. 아 이거 엉터리구나 바로 알았죠. 실제로 국회 앞에 그 가까운 빌딩들이 있잖아요. 그 빌딩 있어요. 오피스텔들이 있는데 거기에 아예 그냥 그 세를 내고 거기 상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박리다매로 많은 정치인들을 봐주고 또 정치인들과 인연을 또 맺는 하나의 수단으로 그걸 통해서 또 민원도 해결하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저도 보긴 봤습니다. 근데 주역으로 푸는 분들도 있지만 신내림 때문에 예. 흔히 말하는 신기가 있어서 남의 앞을 내다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특히 흔히 과거는 알아도 미래는 못 맞춘다고들 그래도 그러잖아요. 그 미래 때문에 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미래가 그 신내림을 받은 분들에게 뭔가 그 흔히 말하는 신기를 좀 받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신내림을 받은 사람들이 과거가 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당신의 과거가 이러이러했다라고 하면 이제 솔깃한 거죠. 어떻게 알았을까? 그러면 미래도 딱 이야기하면 그냥 맞춘다는 거죠. 뭐 이제 신뢰한다는 거죠. 제가 들은 얘기 중에 가장 앞거는요.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미래를 보는 분이 있습니다. 그 대선 후보들이 거의 매달리다시피 했던 분인데요. 미래로 타임머신처럼 미래를 가서 카메라로 찍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월드컵 스코어를 맞힌다든지 뭐 거의 스코어를 그냥 2대1, 3대0 이걸 다 맞춰요. 재벌집 막내 아들인가? 실제 그런 분을 2007년 대선 때라든지 뭐 상당히 정치권에서 만약에 집권하면 예. 뭐 어떤 후보 같은 경우는 뭐 국사로 두겠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뭐 그분은 사실은 DJ 정권 때부터
유명했던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 뭐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미래를 예측한다는 건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아무튼 정치권에 좀 특별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해하기도 하고 뭐 또 유명한 사건 있잖아요. 손바닥의 왕자 같은 거 그런 것도 다 그런 힘을 좀 빌려보자 또 의지해보자 뭐 그런 차원에서 나온 것 아니겠어요? 정공기 교수가 유독 조용한 것은 그 자체에 관심이 없으셔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좀 아니요. 깊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뭐 학교에 한 십몇 년 있다 보니까 그 학교는 굉장히 루틴합니다. 예. 3월 되면 뭐 이제 수업하고 2월 되면 수업 준비하고 6월 달 되면 끝나면 채점하고 방학 잠깐 했다가 우리 정영 교수님 아실 겁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는 아르바이트하는 이런 그 방송이 굉장히 활력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점 같은 경우는 뭐 정치인이나 비즈니스 하는 분들의 그런 영역인 것 같아서 저는 깊이는 뭐 제가 못 봤습니다만은 아까 그 백앵커님 뭐 장관 얘기도 뭐 아직도 그런 저는 유효 기간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사람이 언젠가 된다고 그러면 누가 믿겠습니까? 근데 이제 5년 안에라고 그래가지고 5년 안에 예. 조금 유효 기간이 늘어날 수 15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천공도 이제 정치권하고 많이 더 접촉을 했다고 하니까 예. 정치와 그런 그 관계는 좀 뭐 필요 불가결한 관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막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맞으면 신통하네 막 그러는데 그 양반이 막 뭐 5년 안에 장관 된다 그러면서 그럴 리는 없다. 나는 뭐 정치를 하지도 않을 뿐더러 된다고 해도 지금 뭐 이렇게 상황이 되겠냐 막 그랬더니 그러면 뭐 3년 안에 비행기를 탈 운이 있다는 거죠. 비행기가 가끔 항상 타는데 무슨 그게 아니고 외국에 이렇게 갈 뭐 그런 운세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뭐 또 뭔가 그때 이제 막 특파원 막 저기 하고 그랬는데 근데 2년 뒤에 특파원을 나갔어요. 그래서 저놈이 맞춘 거냐 아니 아니 조금 더 기다려 보셔도 되는 게 제가 이 방송 출연하고 이제 그 백앵커를 뵀잖아요. 뭐 KBS 계시고 MBC 계실 때 뭐 자주 뵙지는 못했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우리 백앵커는 카리스마가 있다. 그 다음에 아주 외모도 독특하다. 또 뭐 잘생긴 분인데 독특하다. 이런 독특하다는 칭찬인가요? 아니면 개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그런 그 사람들의 얘기를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것도 뭐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장관을 만약에 하라고 해도 저는 안 될 겁니다. 방송인으로 예, 일단 가장 그러고 또 청문회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제가 겁이 나서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아니 그동안에 이제 방송에서 만났던 그 시점에 국회의원들이 많이 도와줄 겁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데 실제로 점이나 운세 이런 것은 그 다른 맥락에서 본다면요. 굳이 저는 그 정치에서 본다면 오히려 민심을 좀 엿볼 수 있는 차원에서 예. 어떻게들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차원에서는 저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과거 DJ 정권 때는 정무 1비서관이 전국의 무속인들, 유명한 점쟁이들을 관리했었어요. 그래요? 그럼요. 그리고 주요한 사건 사고가 있다든지 하면은 또 여론을 이렇게 떠볼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활용도 하고 또 대통령에 대한 어떤 집권 1년차, 2년차 이런 거 했는데 그것을 좀 좋은 의도로 활용한다면 국정 운영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설 특집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각자 이제 나름대로 또 사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정치권을 오랫동안 취재해 보신 분들도 나름 반점쟁이 되지 않습니까? 올해 우리 유력한 정치인들의 또는 정치권 인사들의 올해 한 해 운세가 어떨지 한번 좀 짚어보고 후반부에는 우리 한국 정치는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좀 전망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맨 먼저 윤석열 대통령 운세부터 한번 좀 짚어볼까요? 용경호 의원께서 보시는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운세 어떻습니까? 이럴 때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뭐 어떻게 될 것 같은 것보다 그분은 항상 구설수를 조심해야 된다. 구설수. 전문가 포스가 나옵니다. 아 그래요? 구설수를 조심하라 이런 거 많이 나오죠. 네. 예. 사실 순방 얘기 해야죠. 다보스 포럼 간 거는 뭐 여러 가지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본인이 얘기했던 영업사원, 첫째 영업사원, 둘째 영업사원 굉장히 좋은 얘기예요. 사실 박근혜 대통령도 그랬어요. 밖에 나가서 기업들이 마음껏 뛸 수 있게 도와주겠다라는 얘기하면 박수 받았죠. 그리고 기업 뭐 지금은 총수라고 표현 안 하지 않습니까? 예. 기업 회장들을 예. 대거 그렇게
끌고 나가면 지금은 대한민국의 위상이 워낙 높아져 있기 때문에 같이 대접을 받아요. 근데 그 직전에 갔던 UAE에서는 이란 얘기 언급이 그 후에 후폭풍 사실 크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는데 대통령의 말씀 보조 자료, 참고 자료를 항상 완벽하게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UAE 정상과 만나기 전에 UAE의 현안에 대해서 완벽하게 한 페이지, 두 페이지짜리로 정리해서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란과 UAE의 관계, 제가 보기에는 그걸 안 올렸으면 정말 참모들을 문책을 해야 되는 거고 예. 올렸는데 대통령이 공부를 안 하셨으면 그건 스스로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2016년 상황과 지금의 상황을 완전히 공부를 안 한 걸로.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안 올렸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또 그걸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참 공격이 돼 버리는데요. 그러니까 2016년에 사우디와 이란이 서로 싸우면서 굉장히 험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말씀드리면 당시에 그러니까 이란 쪽 시아파의 성직자를 사우디에서 처형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에 대한 반격으로 이란 내에 있는 사우디 대사관을 이란의 극단 세력들이 공격을 했어요. 무력 공격을. 그게 서로 부딪혀서 그게 막 불이 붙어가지고 양쪽은 단교를 했고 그리고 사우디에 동조를 하는 UAE, 카타르 이런 나라들이 대사를 소환해서 그 냉각기가 한 5년 갔거든요. 근데 그게 2021년부터 풀렸어요. 그리고 UAE는 아시다시피 우리 이번에 대통령이 가서 확인했듯이 아부다비와 두바이라는 중동에서 가장 활기찬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탄력적인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란으로부터의 수입을 슬금슬금 재개를 해서 이란과 UAE의 경제 교류는 이미 연간 120억 불이 넘어요. 여러 사람이 해야 되니까 대충 하십시다. 예. 그래서 하여튼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구설수를 구설수. 좀 조심해라. 네. 그러면 뭐 큰 문제 없이 한 해 넘어갈 것 같다. 이런 말씀인가요? 구설수를 조심해라까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박원석 의원이 보는 윤 대통령의 올해 운세. 그러니까 저는 뭐 구설도 당연히 경계해야 될 거고 예. 제가 보기에는 독선이 가장 큰 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윤 대통령 스타일이 그 경험칙을 굉장히 강하게 믿고 또 자기 과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통령직이라는 거는 그렇게 수행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 이제 국정 운영 중심에 대통령이 확고하게 있지만 그 국정 운영을 함께하는 파트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 정부의 공무원도 그렇고 무엇보다 이제 의회. 근데 이제 전혀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일각에는 뭐 총리 이하 자기 측근들 빼놓고 총리 이하 장관들도 다 검찰청에서 자기가 부리던 계장 정도로 생각한다. 근데 이런 윤 대통령의 인식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큰데요. 근데 이게 이제 집권 초반기에는 어느 정도 그런 게 용인이 되거나 내지는 다소 억지를 부리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게 집권 중반기 후반기 갈수록 이제 힘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예. 게다가 이제 내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올 한 해의 국정 운영의 성과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아니 대통령 스스로도 다음 총선은 내 이름으로 치르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집권당의 전당대회를 대통령이 다루는 이런 태도로 보더라도 그 독선이 좀 지나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칫 저게 윤 대통령이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될 수도 있겠다. 예. 그런 점을 저는 매우 경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말씀을 지금 초반이지만 잠깐 듣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 너무 좀 싸게 해주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 시사 1번지에서 이렇게 주옥 같은 말씀들이 나오는데 뭐 커피 쿠폰 한번 돌려주세요. 아니 그 사람들한테 받아야죠. 지금 이렇게 주옥 같은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 시사 1번지에서 지금 공짜로 전 봐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자 윤석열 대통령 운세를 좀 더 살펴보고 그런 분도 있네요. 아까 구설수 조심해라 그랬더니 비행기도 조심해야 됩니다. 정군기 교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그 비행기도 조심해라는 얘기는 정말 일부 종교인들의 그 빗나간 그런 그 얘기였고요. 아니 비행기만 타고 나가면 사고 치니까 그런 얘기죠. 예, 그래도 그 말은 너무 그 지나친 말이어서 그 오죽하면 그 뭐 그 지금 야당 쪽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왔고요. 저는 예. 이번에 그 이란 그 실언 저는 분명히 제가 뭐 보수파 패널이지만 대통령이 실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참모들 책임이 더 크다. 우선 대통령이 순방을 나가게 되면은 참모들 특히 안보실 그 관계자들이 UAE는 어떤 나라고 스위스는 어떤 나라고 이렇게 브리핑을 해야 되거든요. 뭐 자료만 줬다 이거는 얘기가 안 되는 얘기고 그러니까 공부를 대통령하고 해야 되는데 그 공부가 뭐 없었는지 부실했는지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또 대통령도 책임이 있죠. 이란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얼마나 독특한 관계로 지난 수십 년을 그 맺어왔는데 그런 그 생각 아예 없이 그냥 UAE의 적이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와가지고 이건 뭐 지금 수습하기가 힘들 정도로 그 외교의 문제가 돼버렸는데 대통령이 좀 더 진지하게 공부하고 듣는 그런 그 상반기 안에 대통령이 이것만 좀 고치면 좀 잘할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경청을 할 수 있느냐 이걸 좀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정국기 교수님께서는 대체로 이제 뭘 조심해라 이런 것보다 해야 할 것 공부해라 경청해라 그러면은 올해가 편안할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정기남 교수님. 뭐 이렇게 비슷한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좀 삼독의 유혹을 피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 앞서 우리 박원석 의원도 얘기했습니다만 독선, 독단, 독주. 이게 지금 취임 초부터 일관되게 지금 국정 운영 지지율의 어떤 그 30% 후반에 머물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결정판이 저는 올 3월 소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1차 또 그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다. 무슨 의미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번 전당대회가 당 대표를 뽑는 당원들의 축제로 사실은 치러져야됨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당을 장악하려고 하는 어떤 그 뭐랄까 윤심 이것이 과도하게 이렇게 노골적이고 거칠게 개입하는 방식은 사실 처음 봤거든요. 이렇게 나타나면서 한번 위기를 맞게 되지 않겠는가. 무슨 얘기냐면 윤 대통령이 만약에 원하는 당대표 말 잘 듣고 소위 일사불란한 당을 이끌 수 있는 리더 그게 뭐 지금으로 봐서는 김기현 의원으로 보입니다만 김기현 후보가 당선될지 당선된다면 이게 압도적으로 되느냐 겨우 되느냐에도 달라질 수 있거든요. 아니면 전혀 다른 변수로 어부지리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결선투표 변수라는 게 남아 있는데 결선투표에서 만약에 안철수 의원이 뭐 때문에 나경원 의원이 출마한다든지 해가지고 변수가 생겨버리는 상황 이런 상황이 되면 소위 국정 운영의 어떤 그 누수가 당에서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커 보인다. 그 위험을 사전에 막는 방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에 대해서도 먼저 손 내밀고 또 당내 문제에 대해서도 말 그대로 윤심은 없다 하고 이렇게 내려놓는 이런 자세를 보여줘야만이 그 위기를 저는 하나하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분 말씀만 귀담아 들어도 윤석열 대통령 올해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들어야죠. 근데 네 분 말씀하시는 거 듣고 보고 제가 약간 좀 실망했어요. 보니까 점들 많이 안 보신 것 같구만요. 원래 이 점 보러 가면 딱 그러잖아요. 뭐딱 어떻게 딱그 짚어보고 올해는 뭐 손재수가 있으니 남쪽을 조심하고 이쪽으로 가면은 귀인이 나올 것 같고 딱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그런 포스들이 없어요. 요즘에는 그렇게 점 보면 망합니다. 점도 굉장히 요즘에 논리적으로 봐야 돼요. 어떻게 해요? 아니 이렇게 저희가 설명하듯이 이렇게 해야 됩니까? 예. 우리처럼 하면 이제 그래서 요즘에 젊은 정치인들은 타로점을 보러 가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타로 접치는 분을 한번 좀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볼 걸 그랬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가장 궁금한 올해 미래가 궁금한 분 이재명 민주당 대표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는 박원석 의원께서 먼저 한번 점을 좀 봐주시죠. 뭐 그야말로 사면 초가죠. 저는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무고함과 또 지금 검찰의 어쨌든 이 정치보복 수사를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면 과연 저 사법 리스크에서 헤어나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나중에 재판을 해가지고 법정에서 무고함이 입증되더라도 그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거고 제1야당 대표가 이런저런 혐의로 기소돼서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법정을 들락달락 거려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는 것 자체가 이게 리스크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민주당 지금 의원들이나 혹은 민주당의 지지자들도 말 못할 고민이 굉장히 깊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이미 기소된 혐의들이나 이런 것들은 그게 뭐 이재명 대표 개인만의 문제다. 좀 그러기 어려운 혐의들로 기소가 됐지만 이제 대장동 소환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쌍방울 관련된 얘기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은 전형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개인의 비리 의혹과 관련된 거예요. 근데 그로 인해서 뭐 검찰이 나중에 법정에서 얼마나 입증을 잘해서 그 사법적 결과를 내느냐와 무관하게 기소가 되는 순간에 민주당이 굉장히 복잡해질 수밖에 없고 게다가 이제 구속영장이라도 청구되면 뭐 지금 객관적인 상황으로 봐서는 당연히 부결시키겠죠 국회에서. 그러면 이제 방탄 논란이 일 거고 이것 자체가 총선은 하루하루 다가오는데 민주당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 수 있고요. 문제는 이제 결자 해지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아직까지는 뭐 그런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그 시장 같은 데 가서 뭐 연설하고 만나고 얘기할 때도 그 이재명 대표 특유의 자신감 같은 게 많이 잘 안 보여요. 그런 것들이 많이 떨어졌고 확실히 지금 뭐 본인도 표현은 안 하지만 그런 어려움이나 이 곤혹스러움을 느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그 말하자면 사면초가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도사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라면 결단하겠어요. 결단이라면 어떤? 저라면은 어쨌든 당을 좀 자유롭게 해주고 예. 이 사법 리스크는 본인이 어쨌든 전적으로 감당을 하겠다. 잘못 찾아온 것 같습니다. 영경호 의원께 찾아왔습니다. 관제수를 조심해라. 관제수. 이거죠. 예. 그 저 도사들 찾아가면 되게 관운을 얘기할 때 예. 구설수, 관제수 저기 얘기하잖아요. 관제수라는 게 관으로부터 오는 재앙이라는 의미 아닙니까? 대개의 경우는 뭐 경찰이나 아니면 뭐 검찰에 불려가는 거, 그렇죠. 재판에 넘겨지는 예. 거 이런 걸 이제 관제수라고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뭐 한술 더 떠서 뭐 세무조사 당하는 것도 관제수라고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기업하는 분들한테는 그 재물운 얘기하면서 손재수 얘기하면서 항상 관제수 그저 도사들이 입에 달고 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마 이재명 대표는 관제수를 피하는 방법 이걸 쫓아다닐 거예요. 예. 정치적인 해법이야 뭐 제가 보기에는 이제 본인은 비주류들의 공격이라고 얘기하겠지만 이대로 질질질질 끌려가면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식으로 없는 죄도 이 양반은 뭔 문제가 이렇게 많냐 왜 이렇게 털리는 게 많냐 이런 얘기를 안 들을 수가 없게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니 전 작년 상황입니다만 새로 선출된 대통령을 보좌하는 여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가는 거 이거 정말 웃기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많은 유권자들 국민은 그걸 잊어버렸어요. 왜 여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갔는지 그리고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3월 8일에 지금 전당대회 해서 새 대표를 뽑는 이 상황까지 오면서 야당의 지지율, 여당의 지지율이 들쭉날쭉 이렇게 오잖아요. 그렇다면 내년 총선에 대비를 하려면 지난번 이재명 대표를 뽑았던 전당대회가 유권자들에게 국민에게 만족을 못 줬다, 호응을 못 얻었다라는 걸 인정한다면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가 그만둔다는 전제하에서는 빨리 비대위를 만들어서 빨리 전당대회를 해서 새로운 지도부를 만드는 거가 방법이겠다. 모르겠습니다. 그게 관제수를 피하는 방법인지. 그러나 관제수가 분명히 이재명 대표에게는 지금 들었다. 확 끼어 있죠. 들었다. 이게 원래 관제수하고 관운하고 사실 한 끗 차이거든요. 예. 그렇죠. 되면은 관운인 거고 예. 안 되면은 관제수인 거고. 근데 이제 관에 있을 때 안 좋은 것이 관제수인 거죠. 그렇죠. 예. 관으로부터가 아니고 관에 있을 때. 그렇죠. 관 공직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그걸 거라고 관제수라고 봐야 되나요? 봐야죠. 그리고 네. 이제 그냥 그 공인이 되기 전에 있을 때 뭔가 되는 것이 이제 관운이고, 예, 그거 아닐까 싶습니다. 예.
돈 버는 것이 횡재수고 돈 까먹는 게 손재수고. 손재수. 예. 네. 정기남 교수, 이재명 대표 한번 사주 한번 봐주시죠. 이재명 대표 다 비슷한 관점입니다만 저는 좀 쉬운 얘기로 이렇게 표현하면 정말 그 사직생의 운세다 지금.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 그나마 살아날 수 있는 지금 그런 운세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앞에는요 큰 구덩이가 파여 있는 형국이에요. 앞길에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지. 이제 조금씩 포스가 나.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근데 여기서 살려고 하면 오히려 더 꼬이고 스텝이 그럴 가능성이 있다. 지금 사법 리스크 속에서 나름대로 저는 그 지난번 성남 FC 건으로 소환 조사 받을 때 의원들 40여 명 막 대동하고 막 우르르 몰려갔잖아요. 근데 이번에 지금 이제 2차 곧 출두합니다만 검찰과 마지막 일정 조율되면 본인이 혼자 가고 변호사만 대동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경험 속에서 나오는 건데 이걸 뭔가를 빡 몰아치려고 해서 자기가 욕심을 내고 한들 이 상황을 국민들로부터 제대로 온전하게 지금 인정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는 걸 감안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 지금 뭐 개헌 이슈, 민생 이슈, 기본사회 이슈 막 던지단 말이에요. 저는 거의 이런 부분들이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다. 우선은 본인의 정치 생명을 걸고 본인에게 더 씌워진 이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이렇게 걷어낼 것인가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 자 그러기 위해서 모든 데 그쪽에 집중해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결국 결백을 입증하고 살아남으면 다시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나오는 것이고. 근데 이걸 거기에 욕심을 갖고 살아나기 위해서만 우저 집착하다가 당의 공천권을 행사하겠다. 뭐 당을 여전히 그 사법 리스크로부터 같이 끌고 들어가겠다. 이런 과거의 오류를 반복하게 된다면 오히려 더 수렁으로 빠지는 그런 뭐 한계가 나타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입니다. 예, 그걸 어떻게 건너야 되느냐. 근데요, 지금 이제 개묘년 정치 운세를 보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앞부분에서 막 말씀을 잘해 주시니까 엄청나게 봐달라고 하는 주문이 밀려 들어와요. 안철수, 유승민, 한동훈, 이낙연, 문재인, 이준석까지 들어오는데 지금 윤석열, 이재명 두 사람한테 일부가 끝나버렸어요. 이재명 안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전하는 말씀 듣고 할 텐데 2부에서는 좀 빨리빨리 좀 봐주세요. 네.